Neighbors say they saw him with a large 55-gallon blue barrel, carrying it out with someone else, and shortly after his wife went missing. Have a good day, guys. His fourth wife went missing. His third wife died in a dry bathtub. Did you kill your wife, Stacy? No. Someone said either you're guilty of both of these or you have the worst luck in the world. You think? You just happen You to think? marry two women. One is missing and one who's dead. Correct. Which is it? You just have bad luck? I guess this is bad luck. 드루 피터스는 1954년 일리노이주 볼링브룩에서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해병대 출신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입대 전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17세의 캐롤 브라운과 진지한 만남 끝에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1974년 육군 헌병으로 근무를 마친 드루는 고향 볼링브룩으로 돌아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묵직한 콧수염을 기르고 나한테 까불면 가만 안 둔다는 포스를 풍기며 번화가를 누비었습니다. 1978년에는 마약 단속반 형사로 승진해 위장 수사까지 완벽히 해내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아내 캐롤이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원인은 단 하나, 드루의 한도 끝도 없는 여자 문제였습니다. 경찰이라는 권력을 손에 쥐자 드루는 동료들에게 경찰 배지 안 하면 여자들 사로잡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캐롤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며 첫 번째 결혼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첫 이혼 직후인 1981년 27세의 드루는 7살 연하의 카일 페리를 만납니다. 현직 경찰관이라는 직업과 화려한 말재주로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루의 본색이 드러났고 카일을 집착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일의 집 앞을 끊임없이 드라이브하며 동선을 점검하고 다른 남자가 없는지 취조하듯 몰아붙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카일이 이별을 통보하자 드루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카일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집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드루의 경찰서 동료들이었고 예상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단 한 번도 저지른 적 없는 교통 위반 딱지를 수십 개나 몰래 발부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 동네의 절대적인 법임을 똑똑히 보여주며 자신과 이별한 카일에게 복수했습니다. 그 후 드루의 눈에 포착된 새로운 먹잇감은 23세의 매력적인 여성 비키 코놀리였습니다. 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비키는 아직 누구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의 끈질긴 집착 끝에 비키의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두 사람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마약 단속 부서 근무 중 뇌물을 받고 압수된 마약을 직접 팔아넘긴 혐의로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일반 순찰대원으로 강등되고 월급이 깎이자 부부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강등 이후 드루의 폭력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언어적, 신체적 학대는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비키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너 하나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하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드루는 본능처럼 또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렸고 그의 새로운 관심 대상은 회계사로 일하던 캐슬린 사비오였습니다.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캐슬린에게 드루는 끊임없이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아내 비키가 심각한 약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은 그런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캐슬린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캐슬린은 그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고 서서히 드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비키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드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키는 자신과 드루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술집에서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던 도중 그녀의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크게 전복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가 차량의 브레이크 선을 의도적으로 절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이 여러 차례 구르며 뒤집힌 끝에 비키는 중태에 빠졌고 일주일이 넘도록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얼굴뼈가 심하게 함몰될 정도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그녀는 결국 안면 재건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비키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고 부부가 함께 일궈온 술집은 드루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드루가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캐슬린 사비오는 어린 시절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며 결국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꿈꾸던 그녀는 듬직해 보이는 경찰관 드루를 만났고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정과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드루는 캐슬린과 1992년에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캐슬린이 꿈꾸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혼 1년 만에 드루에게 심하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캐슬린은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처럼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며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고 결혼 생활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던 무렵인 2001년 10월 캐슬린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당시 47세였던 드루가 17세 스테이시라는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갈등 때문에 경찰이 수차례 출동했고 법정 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최종 확정되자마자 드루는 곧바로 스테이시와 재혼했습니다. 당시 스테이시는 겨우 19세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캐슬린의 집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루는 재혼 후에도 캐슬린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드루는 끊임없이 그녀를 신체적으로 폭행하며 위협하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2002년 캐슬린은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호소했고 특히 언니에게는 그가 나를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드루가 칼을 들고 자신의 집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캐슬린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그녀는 드루에게 할 거면 그냥 해, 끝내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드루는 칼을 꺼내 그녀의 머리에 들이댔지만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루는 오히려 캐슬린이 자신을 집으로 불러들였으며 문을 열자 옷을 벗은 채 유혹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진실 규명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절박해진 캐슬린은 주 검사장에게 드루가 법 집행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며 결국 자신을 죽이거나 아이들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호소하며 자신이 죽기 전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산 분할과 관련한 중요한 합의를 앞두고 있던 2004년 3월 1일 캐슬린은 자신의 집 욕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캐슬린이 발견되기 전날은 주말이었고 아이들은 드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드루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러 캐슬린의 집을 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외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다시 찾아왔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고 결국 아이들은 그날 밤 드루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도 캐슬린과 연락이 닿지 않자 드루는 이웃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웃들 역시 이틀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결국 이웃들과 함께 집안을 확인하던 중 욕실에서 캐슬린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시 결과 두피에 깊은 상처와 여러 멍이 확인됐지만 뚜렷한 방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으므로 검시관은 그녀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힌 뒤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고 캐슬린의 죽음은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드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드루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한 수사라기보다 친구 사이의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드루는 사건이 발생한 주말 내내 집에서 스테이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스테이시 역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만삭이었던 그녀는 드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밤 내내 드루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2주 후에는 또 다른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루는 자신과 캐슬린이 함께 작성했다는 친필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둘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을 상대방이 상속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그런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제출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캐슬린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고 스테이시는 아이들을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드루의 새로운 결혼 생활 역시 오래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스테이시가 고등학교 첫사랑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드루는 아내를 집요하게 감시하고 폭언을 퍼부으며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스테이시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에게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막대한 양육비로 여유로운 삶을 통째로 날려버릴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3번의 이혼이 그랬듯 드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이 판도를 순순히 받아들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직후 23세 스테이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스테이시는 2007년 10월 28일 아침 카산드라의 집으로 가서 페인트 칠과 리모델링 작업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 장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언니는 드루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드루는 어제 스테이시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으며 스테이시가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 차를 두고 간 위치까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차를 회수해 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목숨보다 아끼던 동생이 아무 말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던 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숨가쁘게 진행되던 중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드루의 의붓 형제인 토머스 모피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병실로 찾아갔고 침대에 누워있던 토머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스테이시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인 10월 27일 드루는 자신을 찾아와 아내 스테이시의 외도를 의심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토머스에게 너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있냐? 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처 캐슬린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후부터 드루를 의심하고 있던 토머스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드루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머스에게 $2,000를 줄 테니 자신 대신 창고 한 칸을 임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토머스는 나는 어떤 일에도 관여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스테이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로 그날 드루는 다시 토머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차에 오른 드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토머스에게 건네며 어떤 전화가 와도 절대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45분 뒤 전화벨이 2번 울렸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스테이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훗날 수사 관계자들은 이것이 스테이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알리바이 조작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드루의 집으로 향했고 드루는 2층 침실에서 대형 파란색 플라스틱 통 하나를 밀며 내려왔습니다. 드루는 통 안에 무기가 들어있다고 말했고 토머스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무거운 통을 차량으로 옮기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뒤 드루는 약간의 돈을 건네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머스는 자신이 시신 은닉을 도운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토머스는 병원에서 경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면책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 가운데 언론과 수사기관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머스는 자신이 옮겼던 대형 파란색 통을 만졌을 때 통 안에서 사람의 체온처럼 느껴지는 뚜렷한 온기가 전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드루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집 안 그 어디에서도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들판과 차가운 강바닥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한 채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맙니다. 스테이시의 시신이 파란색 통에 담겨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드루는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Police here in Bolingbrook are assisting the Illinois State Police in trying to locate the missing woman. 23-year-old Stacey Ann Peterson is the wife of a patrol sergeant here with the Bolingbrook Police Department, and family members say that she hasn't been heard from since last Sunday. 그의 집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연일 언론의 카메라가 그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드루의 모습은 실종된 아내를 애타게 찾는 남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취재진과 농담을 주고받고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ould you like to say anything? Never have over 2 books again. Please go home. Thanksgiving's the next couple days. Please go home. Please leave me alone. Please don't get involved in my little world. I've talked to you before, so I got kids in the car, you morons. We're not shooting the kids. I'll talk to you now. Folks, this is the holiday season. I know at least 5 families that are losing their homes that are in this area. You probably should put maybe a little bit of effort into saving these people and their families. Folks, have a good day. I'm still in love with Stacy, and I miss her. So. Thank you. 마치 아내의 실종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더 즐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드루는 아직 실종 상태였던 스테이시를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과거형으로 언급했습니다. Relative of yours saying he helped carry a rectangular container out of your home on October 28th. I have no idea what anybody's talking about like that. Warm to the touch. Nope. He says he believes that he helped you dispose of your wife's body. Can you at least respond to that? Nope. Not at all. No response. Talk to my lawyer. I got nothing to No say truth about to it. it. What?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드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대응을 돕는 역할을 넘어 사실상 드루의 홍보 담당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루의 모든 언론 인터뷰와 미디어 노출을 관리하는 대가로 수익을 나누는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스테이시를 죽였느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앞다투어 드루를 찾아갔고 이에 드루와 변호사는 이 상황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Did you kill your wife, Stacy? No. No question at all in your mind. No question at all in my mind. What about your wife, Kathy? No.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death of Kathy? Nothing. Someone said either you're guilty of both of these or you have the worst luck in the world. You think? You just happen You to think? marry 2 women. One is missing and one who's dead. Correct. Which is it? You just have bad luck? I guess this is bad luck. 스테이시가 실종된 지 약 열흘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그녀가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스테이시가 사라진 시기와 맞물려 2 남성이 대형 파란색 통을 집 밖으로 옮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드루의 전처들 역시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렇게 모인 정보들을 분석한 끝에 스테이시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고사로 종결되었던 캐슬린 사비오의 사망사건 역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스테이시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캐슬린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드루의 범행 패턴과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결국 스테이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캐슬린 사비오의 시신은 발굴되어 재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시관은 시신에 남아있던 멍과 긁힌 자국, 두피의 상처, 그리고 욕조 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캐슬린이 단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His third wife's death was ruled not an accident, but a homicide. Drew Peterson is with us this morning, along with his attorney, Joel Brodsky. Gentlemen, good morning to both of you. Good morning. So since you were here 3 months ago, when Stacy was missing for 1 month, now she hasn't been seen of or heard from in 4 months. Last week, where a coroner's report after an autopsy now rules that your third wife, Kathleen Savio, died not of an accident, but of homicide. Considering that you were already under the magnifying glass, how did you greet that news? It was kind of shocking. We believed for the last 4 years that her death was accidental, and then all of a sudden, that was with a fresh autopsy. Now all of a sudden, there's new autopsy with an old body, let's say, and it's been ruled a homicide. I'm kind of suspicious of it. You don't think that the coroner's report is accurate? I'm not sure. I think it needs to be scrutinized and looked at a little closer. Seems so upbeat.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upbeat, given the fact that your wife's been missing for 3 months? Oh, it's just, you do what you can. I'm not going to go hide in the corner and cry about it. It's just like I personally grieve over it. But I do that all on my own. The neighbors said that they saw you carrying out a big blue barrel. Again, Shepard, that's not what we agreed to talk about. I didn't agree to any restrictions on conversation. I would never do that. I just wonder what. Okay, well then I guess I got to walk away. Have a good day, Mr. Shepard. It was nice talking to you. Well, neighbors say they saw him with a large 55-gallon blue barrel, carrying it out with someone else. And shortly after his wife went missing. Have a good day, guys. His fourth wife went missing. His third wife died in a dry bathtub. 마침내 2009년 5월 7일 드루 피터슨은 세 번째 아내였던 캐슬린 사비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체포 이후에도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스테이시는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여러 사람에게 남편 드루가 캐슬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사와 이혼 전문 변호사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드루가 캐슬린을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드루 측은 이 증언들을 증거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테이시가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스테이시가 직접 증언할 수 없는 이유 자체가 드루의 범행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일리노이주에서 이른바 드루의 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입증할 경우 그 증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했던 진술을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6일 배심원단은 드루에게 캐슬린에 대한 계획살인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21일 그는 징역 3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일리노이주의 메나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나중에는 인디애나주의 테러호트 연방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감 생활 중에도 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0월 한 수감자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드루가 자신에게 접근해 믿기 어려운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드루는 자신을 기소해 감옥에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검사장 제임스 글래스고를 죽여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루는 검사장이 사라지면 자신의 항소가 훨씬 유리해질 것이며 수사팀도 더 이상 자신을 압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드루는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드루는 캐슬린 사비오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스테이시의 실종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시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언니인 카산드라는 지금도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드루가 스테이시의 시신을 운하에 유기했다고 믿고 있으며 관련 제보를 수집하고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모금 활동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혹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날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